7장 통에 얽힌 이야기. 나는 경찰들이 타고 온 마차로 모스턴 양을 데려다 주었다. 천사같이 다정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는 곁에 자신보다 나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로해야 할 동안에는 아주 냉정한 얼굴로 자신의 괴로움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가정부의 곁에서는 침착한 태도로 밝게 행동했다. 그런데 마차에 오르자마자 모스턴 양은 마치 정신을 잃을 것처럼 휘청거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은 그녀에게 무척이나 괴로운 것이었다. 그 뒤로도 그녀가 종종 말하기를 그때 마차 안에서 내 행동은 차갑고 서먹서먹했다고 한다. 내 마음이 괴로웠다는 사실, 내 마음을 억누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은 정원에서 손을 잡았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몇 년 동안 함께한다 해도 그 이상한 하룻밤만큼 그녀의 상냥하고 야무진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려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사랑의 말을 끝내 하지 못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다. 이럴 때 청혼을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그녀가 부자라는 사실이었다. 만약 홈즈가 수사를 적절하게 마무리 짓기만 한다면 그녀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될 터였다. 그런데 전역 군의관에 불과한 내가 우연한 계기로 만난 그녀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명예로운 일일까? 모스턴 양은 나를 자기 재산이나 탐내는 사내로 여길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아그라의 보물은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우리는 새벽 2시가 가까워진 시각에 세실 포레스터 부인 댁에 도착했다. 하인들은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침실로 물러나 있었지만 포레스터 부인은 모스턴 양이 받은 이상한 편지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잠을 자지 않고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포레스터 부인은 품위 있는 중년으로 다정하게 모스턴 양의 허리에 팔을 감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그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모스턴 양은 그저 월급만 받는 가정교사가 아니라 친구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분명했다. 모스턴 양이 나를 소개하자 부인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겪은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사건의 경위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마차가 막 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가만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현관 앞에 나란히 서 있던 두 사람의 품위 있는 모습, 반쯤 열린 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비치는 현관 거실에 반짝이는 불빛, 기욑게 이 계단의 깔개를 누르고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속봉. 이런 모습은 지금도 내 눈앞에 있는 듯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광기 어린 음험한 사건에 휩싸인 지금 잠시나마 평온한 영국 가정을 본 것이 내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더욱 음산하고 끔찍했다.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 가스등이 비추는 조용한 거리를 지나면서 나는 오늘 밤에 일어난 기이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상당히 확실하게 밝혀졌다. 모스턴 대위의 죽음, 모스턴 양이 받은 진주, 신문의 광고문, 편지. 이런 것들은
그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복잡하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수수께끼 속으로 빠져들었다. 인도의 보물, 모스턴의 짐에서 발견된 의문의 지도, 숄토 소령이 죽었을 때의 기괴한 장면, 또 발견된 보물과 그것을 찾은 직후에 일어난 발견자의 죽음, 이 범죄와 관련된 기괴한 일들, 발자국, 놀라운 무기, 모스턴 대위의 지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말이 적힌 종이 쪽지. 이것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미로였고 홈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실마리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램버스의 저지대에 있는 핀칭가에는 벽돌로 쌓은 허름한 2층 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나는 3번지에 사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한참 만에야 덧문 너머로 촛불이 비치더니 2층 창으로 누군가가 얼굴을 내밀며 소리쳤다. 그만둬, 이 떠돌이 주정뱅이야. 자꾸 소란을 피우면 개집 문을 열어서 43마리의 개가 한꺼번에 덤벼들게 할 테다. 저한텐 한 마리만 내주시면 제 용건은 끝입니다. 내가 말했다. 시끄러! 이 자루 안에는 걸레가 들어있다. 빨리 꺼지지 않으면 이걸 내 녀석 머리 위로 던져주지. 아니, 저에겐 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외쳤다. 아무렴 없대. 썩 꺼져버려. 셋을 센 다음엔 걸레를 던져줄 테다. 셔먼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셜록 홈즈가... 내가 던진 이 한마디는 멋진 마술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 순간 창문이 힘차게 닫히더니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빗장이 벗겨지고 문이 열렸다. 셔먼은 마르고 목 주위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으며 등이 약간 구부정하고 체형은 길쭉한 노인이었다. 그는 푸른빛이 도는 안경을 끼고 있었다. 셜록 홈즈의 친구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어서 들어오게. 이 사람을 물려고 덤벼드니 오소리 곁으로는 가지 말고. 어허, 이 장난꾸러기 녀석. 너는 이 신사분께 매달리려는 게냐? 노인은 우리 창살 사이로 밉살 맞은 머리와 빨간 눈을 내민 담비에게 말을 건넸다. 그 녀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오. 그저 다리 없는 도마뱀이거든. 송곳니가 없어서 그냥 방에 풀어놓고 기르지. 바퀴벌레를 잡아먹거든. 아까 소리친 일은 마음에 두지 말게. 동네 꼬맹이들이 늘 장난을 치는 바람에 말이야. 게다가 어떤 놈들은 이 골목까지 때로 몰려와서 나를 깨운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밤중에 셜록 홈즈는 무슨 일로 날 깨우라고 한 겐가? 대개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토비를 말하는구만. 네, 토비라고 했어요. 토비는 왼쪽에서 7번째 우리에 있지. 셔먼 노인은 촛불을 손에 들고 기묘한 동물 가족들 사이를 천천히 비집고 나갔다. 엷고 흐릿한 불빛 속으로 모든 틈과 구석에서 힐끗힐끗 이쪽을 살피는 흐릿하게 빛나는 눈빛들이 보였다. 머리 위에 있는 석가래에도 새들이 점잔을 빼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소리에 잠이 깨었는지 새들은 귀찮다는 듯이 한쪽 다리에서 반대쪽 다리로 몸의 중심을 옮기곤 했다. 토비는 털이 길고 귀가 축 늘어진 못생긴 개였다. 스페니얼과 러처가 반씩 섞인 잡종으로 색은 갈색과 흰색이 섞여 있었는데 뒤뚱뒤뚱하는 걸음걸이는 어딘지 불안해서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늙은 박제사에게 각설탕을 받아 개에게 주었더니 한동안 망설이다 받아먹었다. 이렇게 친해진 뒤에는 내 뒤를 졸졸 따라 나오더니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나와 함께 마차에 올랐다. 정확히 수정궁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릴 때 폰디체리 저택으로 되돌아왔다. 원래 권투 선수였던 맥머도도 공범으로 체포되어 숄토와 함께 경찰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들었다. 좁은 문 앞에 경관 둘이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내가 에설리 존스의 이름을 내자
개와 함께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홈즈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담배를 피우며 입구의 계단 위에 서 있다가 나를 보고 말했다. 아, 데리고 왔나? 그동안 잘 있었니? 그래. 애설리는 이미 돌아가고 없다네. 자네가 출발한 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 존스가 세디어스뿐만 아니라 문지기, 가정부, 인도인 하인까지 모조리 체포해버렸다네. 2층에 있는 경위만 없다면 여기엔 이제 우리밖에 없어. 어쨌든 걔는 여기에 두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가세. 우리는 토비를 거실 테이블에 묶어놓고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갔다. 시체에 천을 씌워놓은 것만 빼면 방은 전과 조금도 바뀐 점이 없었다. 경희는 피곤한 얼굴로 구석벽에 기대고 서 있었다. 홈즈가 말했다. 이보시오 경희, 램프 좀 잠깐 빌립시다. 그리고 왓슨, 이 램프가 내 가슴에 오도록 목 뒤에 좀 묶어주겠나? 고맙네. 자, 구두와 양말을 벗어야지. 벗어놓은 건 밑으로 가져가 주게. 나는 잠깐 위로 올라가 봐야겠어. 아, 그 전에 이 손수건에 크레오소트를 좀 묻혀주겠나? 좋아. 그 정도면 됐어. 자, 잠깐 같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세. 우리는 구멍으로 기어 올랐다. 홈즈는 먼지 위에 찍힌 발자국을 다시 한번 램프로 비춰보았다. 이 발자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뭔가 특이한 점이 없나? 홈즈가 말했다. 이 발자국은 어린아이나 몸집이 작은 여자의 것이 아닐까? 아니, 크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특이한 점은 없나? 글쎄, 다른 발자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데? 아니, 아주 큰 차이가 있네. 여길 보게. 이 먼지 위에 찍힌 건 오른쪽 발자국이야. 그 옆에 내 발자국을 찍어보겠네. 어떤 점이 다른가? 자네 발자국에는 발가락이 전부 붙어 있는데 이쪽 건 발가락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 바로 그걸세. 바로 그게 중요한 점일세. 잘 기억해두게. 이번에는 저 들창이 있는 곳에 가서 목재 끝부분의 냄새를 좀 맡아보겠나? 나는 이 손수건을 들고 있으니 그냥 여기에 있겠네. 홈즈가 말한 대로 하자 나는 곧바로 강한 타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바로 거기가 범인이 나갈 때 밟은 곳이지. 자네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니 토비에게는 식은 죽 먹기야. 자, 서둘러 토비를 데리고 정원으로 가서 녀석의 놀라운 실력을 마음껏 감상하도록 하게나. 내가 정원으로 나섰을 때 셜록 홈즈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 목에 램프를 달고 있는 홈즈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흔들 빛나는 거대한 반딧불 같았다. 그 반딧불은 굴뚝 뒤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더니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내가 집 뒤쪽으로 돌아갔더니 그가 처마 끝 모서리에 앉는 것이 보였다. 홈즈가 외쳤다. 왓슨인가? 그래, 날쌔. 여기로 내려갔네. 그 밑에 검은 건 뭐지? 물통이야. 뚜껑으로 덮여있나? 그렇다네. 근처에 차다리는 없나? 안 보이는데? 쥐새끼 같은 녀석. 이런 위험한 곳을 고르다니. 하지만 녀석이 했으니 내가 내려가지 못할 것도 없겠지. 배수관은 튼튼해 보이는군. 좋아. 어쨌든 내려가 보지. 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램프가 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내 홈즈가 통 위로 가볍게 뛰어내리더니 다시 지면으로 내려왔다.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홈즈가 말했다. 녀석의 뒤를 쫓는 건 아주 간단했다네. 녀석이 밟은 곳마다 기왓장이 쭉 밀려 있었고 너무 서둘렀는지 이런 걸 떨어뜨렸어. 자네 같은 의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걸로 내 진단이 확인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가 내민 것은 염색한 풀로 짠 조그만 지갑 아니면 주머니처럼 생긴 것으로 주위에 요란한 염주알들이 붙어 있었다.
모양과 크기로 봐서 담배 상자와 비슷한 구석이 있었는데 안에는 검은 나무로 만든 가시 같은 것이 대여섯 개 들어 있었다. 바솔로뮤 솔토의 머리에 꽂혀 있던 침과 똑같이 한쪽 끝은 날카롭고 뾰족했고 또 다른 한쪽은 둥그스름했다. 홈즈가 말했다. 흉측한 물건이야.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이걸 주워서 정말 다행이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전부일 테니 말일세. 자네나 내가 이런 거에 찔릴 위험이 사라졌다는 소리지. 여기에 찔리느니 차라리 마티니 총알을 맞는 편이 나을 걸세. 그건 그렇고 왓슨, 자네 지금부터 10km 정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겠나?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자네 다리가 버틸 수 있을까? 문제 없어. 자, 도비, 착하지? 냄새를 맡아봐. 냄새가 나지? 홈즈가 크레오소트를 묻힌 손수건을 개의 코끝에 내밀었다. 개는 부드러운 털로 덮인 두 다리로 떡 버티고 서서 유명한 포도주 냄새를 맡는 감식가처럼 그럴듯하게 혹은 어딘지 우스꽝스럽게 머리를 갸우뚱했다. 홈즈는 그 손수건을 멀리 던진 뒤 개 목걸이에 튼튼한 줄을 묶어 그 개를 물통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순간 개는 날카롭고 높게 떨리는 소리로 한바탕 짖어대더니 곧 지면에 코를 대고 꼬리를 고추 세운 채 재빨리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했다.